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강의인 현대 자본시장 개론에 대해서 아주 국민대 행정대학원의 박항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마스크는 좀 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3단계여서. 플라스틱이네. 네? 플라스틱 맞죠? 플라스틱은 없고 여기 좀 더 편하시네요. 그래도 괜찮고요. 자,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국민대 행정대학원의 박항준 교수고요. 저는 현재 저도 엑셀레이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보니까 리스트 보니까 기술지주 분들도 몇 분 계신데 대학 기술지주에서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투자회사 한 15년 정도 있었고 대기업 경험도 좀 있습니다. KT에서 이제 선무로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주제를 이런 구조에서 강의하면 최악입니다. 왜냐면 노트북 켜놓으셨죠? 한 반 정도는 안 보실 거고. 근데 요즘 이제 제가 대학에서 한 20년 있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 있어요. 3분의 1만 살린다. 왜냐면 어저께 뭐 술 드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지금 뭐 회사 일로 급하신 일을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에 있는 분들을 100% 다 안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3분의 1 정도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주제는 엑셀러레이터의 실무적인 기능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실무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아마 살아가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주식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대체 앞으로 나는 어디에 투자해야 돼? 뭐 이런 자본에 대한 흐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굉장히 쉽게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장표에 있듯이 자본론은 절대 쉬운 스토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대자만 빼면 막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자본론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때가 많이 시대가 바뀌었구나. 칼막스의 자본론을 얘기해달라고 뭐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대 자본시장 개론으로.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막스의 자본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자본론도 아닙니다. 과거의 자본론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주식 투자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을 한 2년 했었는데 블록체인 투자 저보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딴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거래소에서 요청이 많이 와서 많은 자문을 좀 해주고는 있지만 새로운 자본이 탄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여태껏 이 자본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금융기관의 영역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미라고 비웃음 당했어요. 네. 이들이 그냥 노는 잔치판에 떡고물 떨어져서 벌면 좋고요. 대부분 잃어도 소규모니까. 물론 여러분들한테 2, 3천만 원이지만 전체 자본시장 규모에서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미라고 하고 굉장히 우습게 보는 시장이었어요. 그걸 제가 여기서 방해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최소 2000년간, 최대 2000년간, 최소 200년간 자본이 어떻게 운영됐었는지에 대해서 추격해놓은 비디오가 나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강의를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공유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찾아가지고 검토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잠깐 보시면 아마 200년간, 최소 200년간 우리 자본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한 번에 아시게 될 것 같아서 공유하겠습니다. 버블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개인들은 돈을 유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펑펑 쓰기 시작했죠. 자, 1980년도 일본을 떠올려 보면 진짜 잘 나갑니다. 미국의 쌀기를 올려쳐버릴 정도로 강력한 경제 대국이었는데 당시 1987년도 미국 1인당 GDP는 미국을 뚫어버렸어요. 일본산 물건 뭐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가지고 미국 시장을 막 제패하고 있던 와중에 특히나 뭐 토요타 자동차나 뭐 소니의 다른 제품들 그냥 쌍쌍 밀렸죠. 이게
다루는 영화가 있다? 그러면 최다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막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해가지고 그 돈 갖고 이렇게 벌어먹는 나라란 말이에요. 당시에 일본이 진짜 잘 나갈 수 있었던 키워드 딱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저유가입니다. 기름값이 싸면은 물건의 가격도 낮아지고 비용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훨씬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저금리인데 금리가 낮으면 일본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쉬워지고 또 이자 비용도 줄고 그러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와 생산을 늘려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엔저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엔저라고 하면은 일본 화폐의 가치가 미국 달러보다 엄청나게 싼 상태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엔화 가치가 낮다? 그러면 뭐 일본 수출 기업들한테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달러 환율이 100엔일 때랑 1달러 환율이 더 싼 200엔일 때랑 둘 중에 언제 일본 물건들을 더 싸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일본산 너구초코바가 하나에 1달러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일본 엔화가 2배 싸졌어. 그러면 뭐 초코바 가격도 미국 입장에서는 겁나게 싸지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1달러로 초코바를 2배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상절 요인 때문에 1980년대 일본 경제는 생산도 많고 투자도 많고 수출도 많고 진짜 최대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상황을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은 일본을 대박살내고 부정과 행복까지 받아냈는데 일본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냐 우리 미국 너구리들은 일본 물건 겁나게 사주는데 저 일본 너구리들은 우리 걸 안 사준다 우리. 전쟁이 끝나고 30년밖에 안 됐는데 일본의 제조업이 미국의 제조업을 다 먹기 시작해. 막 위협해. 질적으로도 막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거야. 약간 쫄리는 거지 이게 슬슬. 근데 예전에는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막 수출을 하면서 돈도 벌고 막 기업들은 아직까지 기어 올라와.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지. 조져야지. 미국 입장에서는 뭐 손해보는 정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을 좀 압박하고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좀 뜯어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플라자 합의를 얘기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플라자 합의는 진짜 간단히 말하면 엔화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뭐 일본이 엔저를 꿀 많이 빨았으니까 미국 국민들도 뭐꿀 한번 같이 빨아도 된다 이건데 그래서 일진이나 마찬가지였던 미국이 일본을 봅니다. 야 일본 너구리들 너네 잠깐 여기로 와봐라니. 왜요? 엔화가 너무 싸다구리. 엔화 좀 올려라구리. 안 된다랬어. 안 되긴 뭐가 안 돼. 됐다구리. 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이뤘는데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두 번째로는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키지 못하면 순조롭게 미국 성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부의 협조 계획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냥 까면 깐 거지. 플라자 합의 이후에 한 일주일 만에 미국 달러 가치는 많이 떨어졌고 엔화 값은 급격하게 올랐어요. 망한 거지. 85년도 엔화의 평균 시세는 2달러당 240엔이었는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는 120엔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플라자 합의를 한번 때려봤더니 그냥 엔화 가치가 두 개나 뛰어버린 거지. 이제는 앞으로 미국 너구리들은 1달러에 너구 초코바 2개씩 사먹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넘는 거야. 그러면 일본 수출기업도 어떡하겠어. 그냥 엄청난 타격을 맞고 그냥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엔화가 비싸지니까 일본 수출품들이 팔리진 않고 자연스럽게 중도 제조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였죠. 이때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한테 얻어맞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 일본 기업들 다 망하게 생겼다구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를 살리려면 시중에 돈을 돌게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미국한테 다시 비벼보려고 금리 인하로 되는 거죠. 막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플라자 합의 이전에 일본 금리는 5%였는데 금리를 총 5번 내립니다. 쭉쭉 내려가가지고 마침내 2.5%라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막 자산으로 몰리면서 일본의 자산 시장이 막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금리를 인하시켜서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고 한 건데 플라자 합의는 일본의 식물 경제를 살려본 게 아니라 도리어 주식하고 부동산에 엄청난 버블이 발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먼저 주식부터 보자면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일본 주가는 좀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 경제가 조금 타격을 입을 만한
BK지수는 이때 최고점을 찍었으면서 2021년 지금도 아직 그 포인트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거는 일본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으로 상품 개발을 하든 연구를 하든 아니면 사업에 돈을 더 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뭐 해외가 물건 파는 것보다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투자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또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는 게 훨씬 개이득이었으니까요. 이때는 뭐든지 자산만 사놓으면 계속 가격이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주식만 그랬냐?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이 금리 인하로 대응했던 거는 진짜 똥골창과는 다름없습니다. 개인들은 저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어요. 덕분에 너도 나도 부동산에 뛰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진짜 미쳐 날뛰기 시작했죠.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더니 집값이 오르네. 아이고, 이걸 봤던 다른 사람들도 눈에 불을 켜고 집을 또 삽니다. 그러면 값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은행들도 돈을 빌려주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은행들은 그냥 앉아서 이자 받아먹고 담보로 집을 닫아놨으니까 문제가 없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돈을 떼일 염려도 없었습니다. 1986년부터 90년 이 4년 사이에 일본 집값이 약 4배 올랐습니다. 마치 서울에 10억 주고 집을 사면은 4년 뒤에 40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주식, 부동산, 그냥 뭐든지 사놓기만 하면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겠습니다. 부동산을 살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대출 받으면 되고 은행들도 경쟁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니까 별로 문제 될 게 없었죠. 그래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자기가 샀던 부동산을 담보 잡아서 또 대출을 받아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또다시 부동산을 삽니다. 그러니까 뭐 2차 날뛰기 시작한 거죠. 부동산 버블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일본 도쿄의 도심을 방문하다 보면은 집다 만번 떨어뜨리는 게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있는데 이건 다 1980년대 부동산 버블의 유산들이죠. 일본 수출 기업들이 수출도 못하고 사정을 해내고 있는데 주식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형적인 거품 현상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일본 수출은 뭐다 풍광형하고 터져 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산시장의 호황으로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이상한 광경들이 연출됐습니다. 버블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개인들은 돈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죠. 뭘 사야지 고민된다. 그러면 무조건 비싼 걸 사고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금전적으로 흰 명품들을 다 걸쳐 입기 시작했습니다. 20대밖에 안 되는데 연봉이 1천만 원, 한국 돈으로 1억 원을 넘게 받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택시는 팁 주는 사람 아니면 그냥 태우지도 않고 도쿄 도심에 있는 나이트 클럽에는 사람들로 터질 정도였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일본 기업들은 넘쳐나는 현금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를 법인세나 세금으로 내느니 그냥 자산에다가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미술품이나 아니면 해외 부동산을 싹 다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 유명한 고우의 해바라기 그림이나 미국의 신장이라고 불렸던 록펠러 센터가 일본 기업에 매각된 것도 바로 이 버블 경제 시기입니다. 자, 이제 버블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터질 때가 된 거죠.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일반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다 불만에 가득 찼고 누가 봐도 이상한 이 버블 경제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이것들 봐라. 아니 내가 기업들이 장사도 하고 범인들 살림살이 나시라고 금리를 내려줬더니 이것들이 돈놀이하고 앉았어? 이것들 안 되겠어. 다시 금리 올려야겠어. 결국에 일본은행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1989년 5월 30일 대망의 결정을 합니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 금리를 낮춰왔는데 이걸 올리기 시작한 거죠. 시중에 풀렸던 돈을 다시 흡수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게 그 목적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일본 금리는 2.5%에서 6%로 팍 점프해버렸고 지금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이제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출을 갚기 위해서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90년 일본 정부는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정책이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거품 경제를 제대로 터뜨리는 금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산다고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막 나왔는데 이제는 이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까지 빌려줬던 돈들도 다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동산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수익성 매물들이 시장을 풀리면서 집값이 막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모든 경제 지표가 망가지기 시작했죠. 국가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다 망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1990년 이후 급격하게 폭락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가격이 다 떨어지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도 자신이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도 다 도산하면서 여기저기 다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 이후에 일본 경제는 피락을 거듭하고 거듭해서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10년 혹은 잃어버린 20년, 지금은 뭐 잃어버린 30년도 논다고 하는데 이렇게 긴 장기 불황으로 네. 역시 돈 얘기하시니까 집중력이 높으시네요. 자, 이게 어느 나라 얘기라고요? 일본입니까? 혹시 최근에 부동산 사신 분? 속으로요? 주식 투자 대출 받으신 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13조 6천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재난지원금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총 100조의 현금이 시장에 풀렸어요. 그 영향이 어디로 갔던 거죠?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화면상으로 이해가 조금 가실 겁니다. 뭐 이거 고민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엑셀러레이팅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스타트업들한테 엑셀러레이팅 할 때 이 금융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금융 모델을 설계하지 못하면요, ESG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뭐 대학에 있으면 기술 좋네요, 교수님 우리 창업하시죠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스타트업이라는 건요 창업기업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스타트업은요 립테스트를 통해서 창업을 유도하는 기업의 형태지, 그걸 창업기업이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된 창업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려면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자본과 금융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컨설팅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기술 창업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술 창업하면 됩니다. 1000개 중에 하나 정도 성공하니까. 네, 나머지 999개를 위해서 혹시 피곤하시더라도 마지막이니까 제가 목소리를 좀 높게 빨리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자본의 이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재화 용역 이런 얘기 싫잖아요. 이건 뭐 옛날에 경제학 시간, 원론 시간에 배웠는데 잘 모르겠고 그냥 돈의 형태가 규모입니다. 그게 자본이에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냐.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거는 딱 하나예요. 이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내 돈, 그리고 신용자본, 그리고 투자자본. 신용자본과 투자자본 구분 못하시면 엑셀러레이터로서의 플러스 알파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투자자본은 재무제표에 어디에 들어가고 신용자본은 부채입니다. 그죠? 자기자본은 내 돈이고요. 이 세 개가 모여서 자금이 돌아가는 걸 금융이라고 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을 통해서 자본과 금융이 생산 시스템에 들어가면 재화 용역을 만들고요. 이 재화 용역이 이익을 만듭니다. 5를 투자했는데 6이 나왔다 그러면 1이라는 사유재산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당신 가져라. 물론 세금 내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굉장히 쉬워요. 이 안에 뭐 경쟁, 이익, 뭐 아까 말한 사회주의적인 어떤 발상들이 막 들어가는 게 이데올로적인 문제에 있어서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금융사적으로, 경제학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자본의 세율률을 가지고 생산해서 나온 이득을 내가 취한다. 뭐가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그런데 왜 자본 경제학을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아까 얘기는 들었어요. 11분 정도 했거든요. 11분 들었을 때 알기는 아는데 또 다시 제가 시험 문제 한번 내볼까요? 그럼 몇 점이 나와질까? 왜 헷갈리냐면요. 여기에 숨어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밸류라는 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코스트라는 단어 많이 쓰십니다. 로스라는 단어 많이 쓰시고 여기에 뭐 리스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왜 헷갈리냐면 이 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심지어 프라핏도 같은 단어예요.
단 누구의 주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본가냐, 생산가냐, 아니면 소비자냐, 사회가 보냐, 국가가 보느냐에 따라서 단어만 다른데 이걸 다르게 다 해석하다 보니까 자본론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은 이걸 통합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산업혁명과 금융자본과의 관계. 금융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없이 여행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엑셀레이팅한다?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기술 창업을 지원하시는 기관들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데 되게 답답한 게 하나 있는 게요. 왜 이걸 지금 알았지?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보세요. 자, 농업기술이 철기가 나오면서 농업기술이 발달합니다. 소위 말해서 호미, 우리 아마존의 호미 엄청 팔리죠? 알고 계십니까? 그죠? 우리나라 호미가 이렇게 과학적이라는 건 허리는 좀 아프지만 그래서 호미가 나오다 보니까 원래 생산됐던 것보다 잉여농산물이 그렇죠. 고구마 손으로 캘 때는 5상자, 호미로 하니까 뭐 20상자. 그럼 15개의 잉여농산물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뭐 그건 당연한 이치죠. 이렇게 해서 철기 시대가 다가오면 철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술 창업입니다. 그렇죠? 철기 기술이라는 걸 활용해서 호미가 나왔고 그 호미라는 기술로 잉여농산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잉여농산물이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에는요 5박스만 나르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놀러 가면 됐죠. 근데 20박스를 만드니까 20박스를 날라야 되잖아. 노동력이 몇 배가 됩니까? 보통 3배에서 4배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짜 하나 더 붙여보세요. 내가 50박스 생산해서 우리 가족끼리 먹다가 이거 어떻게 딴 데 팔아버리려고 한 200박스 여러분이 3차, 하차 한다고 생각해보시고 고구마를 캐가지고 관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또 희석까지 주고 포장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동력이 듭니까? 그런데 잉여농산물의 구상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예요. 이 철기 초기에는. 오늘 고구마 갖다 주면 이 보리를 농사짓는 내 친구는 나한테 언제 보리를 갖다 줄까요? 내년 한 3월? 겨울 지나면. 그죠? 저는 뭐 생분해를 못해가지고 보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겨울을 지나야 된다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고구마를 준 친구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저는 고구마 250박스를 더 생산한 소위 말해서 노가다만 뛰고 그죠?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이 리스크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5시간 일할 거 1시간만 일하면 돼. 그리고 50박스만 생산해야지. 호미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러면 산업혁명이 일어났겠습니까? 똑같이 생산량이 똑같은데. 그죠? 호미로 5배를 늘릴 수, 4배를 더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않았어요. 농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썩혀버릴 거고 갖다 주면 얘네들 다 도망가는데 250박스 드느라고 허리만 부러지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기가 나타나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산업혁명, 폭발적인 생산량 증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이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러면 신용을 높이면 되지 않겠냐? 상대가 보리를 생산할 때까지의 신용을 뭘로 메꿀 거냐? 그 동네에 가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담보로. 그죠? 딸이나 아들을 잡아올 수도 있고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뭐 왕자 많이 보냈고. 그런데 이때 뭐가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폐가 나옵니다. 이전까지 원시인들이 쓰던 조개화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화폐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폐 금융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요? 농업기술과 화폐 금융이 결합되면 대량 생산의 폭발적 교류를 일으킬 수 있죠. 왜? 저는 오늘 고구마 250박스 갖다 주고 보리가 아닌 화폐로 받아오면 되니까. 그리고 저 친구가 내일 모레 죽어서 제가 보리를 못 먹더라도 쌀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일할 마음이 생기죠. 그게 농업 산업혁명. 그러면 결국은 산업혁명은 뭐 때문에 터진 겁니까? 기술만 가지고 산업혁명 터진다고요?
그러면 벌써 디지털 기술 가지고 산업혁명이 20년 전에 터졌어요. 안 터지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왜? 뭐가요? 뭐가 부족한 거죠? 분명히 없어서. 또 한번 볼까요? 공업기술, 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전기산업혁명 또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떠나서 공업기술은 뻔해요. 공업기술이 소위 말해서 증기기관이 발명됐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증기기관에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농업기술과는 선투자에 대한. 여기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농업도 뭐 약간 리스크는 있습니다. 씨를 먼저 뿌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농업보다는 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술이 공업기술입니다. 포드가 자동차를 하루에 1년에 5만 대를 만들려면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5천억입니다. 5천억을 누가 투자해야지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팔 거 아니에요. 근데 팔린다는 보장도 없네. 이 리스크를 어떻게 이건 거래가 아니잖아요. 아까 농업혁명 때 나왔던 거래 대가를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업기술에 대한 거래의 대가는 뭘로 줘야 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여태껏 알고 계신 프라핏 투자에 대한 이익. 당연히 선투자의 필요성이 나왔고 선투자를 통해서 투자 리스크가 발생한 거를 투자 금융이 해치해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건 뭐 더 이상 깊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커니즘에 따라서 공업기술이 투자금융과 만납니다. 아까 화폐금융이 농업기술과 만났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당연히 포드 자동차에 누가 5천억 원 투자했고요. 대신에 지분은 반반. 그랬더니 대박이 나가지고 5천억 투자한 사람은 50조를 벌어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있는 투자금융. 바로 공업산업혁명은 무엇 때문에 났다고요? 공업기술만 가지고 산업혁명이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디지털 산업혁명은요. 저는 이제 디지털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약간 모호하고 이 다보스 포럼에서 약간 장난친 느낌도 들어요. 2018년에 6년인가에 나온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현실화되지도 않고 있고 그 다음 연도에 다보스 포럼이 주제가 더 웃겨요.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자. 먼저 질러놓은 거죠. 물론 예측은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맞는데 뭘 놓쳤냐면 다보스 포럼에서 금융을 설계하자. 그렇죠? 디지털 기술과 결합될 그 무엇, 이 금융을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적인 디지털 사회가 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디지털 사회가 올 정도면요, 어느 미래학자 얘기로는 300개 정도의 디지털 갑옷을 입고 있을 때요. 지금 한 30개 정도 갖고 계실 겁니다. 보조 배터리까지 다 해봤자. 이어폰, 보조 배터리, 휴대폰, 노트북 있는 거 해도 한 50개 정도 된다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200개에서 300개 정도를 개인이 쓸 정도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파산합니다. 여러분들 파산하죠. 물론 돈 엄청 버시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들 이번에 삼성 노트북이 한 200만 원 하죠. 플립형은 노트북 100만 원. 그런 거 10개 사면 1000만 원. 그죠? 건강에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그거 다 집기를 하나씩 사셔서 전자기기를 사셔서 제대로 받쳐놓으려면 웬만한 공급쟁이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아요. 농업기술이 발전했을 때 농업산업혁명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 공업기술이 발달되니까 증기기관이 발달하고 나왔을 때도 공업산업혁명으로 곧바로 달려가지 못했던 것은 금융이었거든요.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에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아주 악유가 많습니다만은 디지털 기술은 대량 소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점점 작아졌으니까. 작아지는 건 좋은데 너무 비싸요. 그죠? 자, 아이폰이 100만 원짜리 아이폰 원가가 얼마입니까? 인터넷에 다 공개되죠. 그거 다 분해해가지고 원가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33%. 그리고 여러분들은 67%의 영업이익을 애플에 주고 계시고 이런 공식으로 따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차도 이제 IoT 제품인데, IT 제품이 이거를 가격을
대량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 대량 소비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암만 우리가 돈을 풀여도. 그러면 이 대량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금융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면 대박이다. 그게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산업혁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량 소비는 사용자의 비용 부담에 너무 부담이 많이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금융이 탄생할 것이다. 그걸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과제고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다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비싼데 돈 들고 오셨는데 돈 내고 비싼 수업료와 이 어려울 때 공부하실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앉아있으면 막 허리가 막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팁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임팩트 금융입니다. 임팩트 금융은 참여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대중주도 금융이라고 하고요. 아직은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중주도라고 했으니까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이제 많이 듣던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P2P 대출, 아니면 클라우드 펀딩, 공동구매. 이게 뭐지? 금융기관이 없네. 블록체인. 그죠? 금융기관이 없이 우리끼리 돈 모아가지고 공동구매하는 거잖아요. 싸게 사면 공동구매. 그러면 구매가를 낮출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디지털이 아까 말한 대량 소비를 유치하는 방법은 기업이요. 오늘 카카오가 발표를 했습니다. 상생 방안을 3,000억 뭐 하고 소상공인들 공목상권 해치지 않겠다. 지금 하는 거 웬만하면 끊어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100% 믿나요? 왜냐하면 기업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주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주주들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왕 3,000억 내놓겠다는 건 3,000억 손실 봤다는 뜻입니다. 카카오. 그러면 그런 기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알아서 원가를 낮춰라? 원가를 낮추면 본인들은 경쟁력을 하죠. 100만 원을 팔던 거 원가를 30%를 낮췄다. 그렇다고 소비자가가 떨어질까요? 이 기업은 생리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소비자가를 떨어뜨린 방법은 이제 기업에게 희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회사들, 엑셀러레이팅하는 회사들, 멘토링하는 회사들이 이제 원가 경쟁력을 딱 낮춰서 다른 데 1,000만 원에 파니까 우리 100만 원에 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7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겠죠. 그런 아주 혁신적인, 그걸 혁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혁신적인 부분들이 금융과 결합됐을 때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디지털 산업혁명이 올 겁니다. 이건 제 추론이긴 하지만. 그래서 화폐금융 경제는 아까 말한 리턴을 대상으로 한 지불과 거래를 대상으로 했던 화폐들이, 그리고 저축, 그리고 투자금융 경제는 당연히 보험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투자, 인베스트먼트라는 개념의 금융 시스템이 자리를 잡혔습니다. 이게 이제 길게 보면 2000년간, 짧게 보면 200년간 우리 금융의 형태입니다.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그 영상이 다예요. 그런데 앞으로 임팩트 금융 경제는, 앞으로의 경제는 뭘까? 아마도 대량 보급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이라든가 클라우드, 지금 이제 암호화폐하고는 다릅니다. 좀 이따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암호화폐랑은 영역이 다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라든가 클라우드 펀딩이라든가 P2P라든가 이런 금융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대중주도 금융이, 대중들이 금융기관에 끌려다니는 금융이 아닌 대중들이 주도하는 금융이 소비자가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후손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본소득과 자본의 유형을 한번 챕터 3를 볼까요? 근데 같은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자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는데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죠.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며칠 전에 이제 정치 단체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행복한 국민은 어떤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혹시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월급을 이 직장에서 한 300만 원 받아요. 350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이나 이런 데 잠깐 투자했는데 그게 한 50 정도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강의를 해서 뭐 한 100만 원 또 커버되고 그럼 이제 550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참여소득 이건 아직 빨간불입니다. 근데 그냥 기본소득을 해주죠. 기본소득으로 4인 가족 한 200만 원 그 정도 나온다 매월. 그러면 이제 750만 원. 이러면 회사 잘려도 몇 개월 계획일 수 있죠. 그죠? 300만 원은 이제 회사에 목매이지 않겠죠. 지금 그 포트폴리오가 혹시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그럼 불행한 거예요. 왜? 회사 잘리면 당장 실업급여 외에는 대안이 없다? 불행한 거예요. 그죠? 불행한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화폐, 투자소득과 리워드, 참여소득. 이제 리워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리턴도 보상이고요, 프로피트 보상이고 리워드도 보상이에요.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국어는 잘못 해석합니다. 영어는 정확히 나눠놓습니다. 리턴은 거래에 대한 대가고요. 그죠? 프로핏은 투자, 리스크에 대한 대가고요. 그럼 리워드는 뭘까요? 아까 임팩트라고 하다 보니까 P2P. P2P로 대출로 가장 유명한 게 뭐 대학생이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요번 달에 등록금을 한 200만 원 모자랍니다. 고대 무슨 학과 다니고요. 저 좀 돈 좀 꿔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은행 갚겠습니다. 했더니 200명이 만 원씩 걷어서 그 학생들 도와줬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P2P 대출. 만 원씩 투자한 사람들은 리스크가 뭐죠? 만 원이죠. 날리면 만 원 날려. 물론 상처는 받겠죠. 이 친구가 뭐 고대생이 아니었다라든가 속았다라든가 갑자기 뭐 잘못돼서 영원히 못 갚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가 분산이 돼 있잖아요. 엔트로피가 안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0만 원으로 아주 뿌듯한 일을 했죠. 그리고 이 친구가 자라서 뭐 나중에 돈도 받고 국가에 커다란 일을 했다? 더 감사하겠죠. 그리고 뭐 의사가 됐는데 200만 원 내준 200분한테는 평생 무료로 진료해주겠다? 이게 리워드. 불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합니다. 왜? 이게 옛날에 전산 시스템이 안 되는데요. 이제는 200명이 누군지 전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언제든지 이 친구가 의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갚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이게 참여소득입니다. 참여소득은 당장 수익으로 계산되진 않아요. 뒤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드리겠지만 아직은 가산입니다. 가성입니다. 지금 왜 가설을 말씀드리자면 2000년은 두 개의 산업혁명으로 집었고요. 200년간의 자본론을 아까 11분짜리 영상으로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상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게 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탐욕스러운 금융이 욕심내서 많이 가져갔다. 그러다 보니까 최악계보다 2008년에 금융위기예요. 그거가 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엑셀러레이터로서 어떤 자격?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자격. 이걸 같이 고민하자는 건데 이게 제가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다만 아마 끄덕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끄덕임은 굉장히 좋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뭐냐면 본인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거 강의를 했을 때 한 번도 끄덕이지 않은 분을 못 봤어요. 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저걸 멋있게 소셜 임팩트라고.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본과 투자자본과 참여자본이 노동자본의 물적자본 뭐 이런 거 다 뭐 대학교 때 중간고사 때 뭐 이거 왜 시험 문제 냈는지 모르겠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참여자본에 뭐가 있을까? 당연히 인적 자본이 있겠죠. 그리고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아까 만 원씩 내는 것들 사회적 자본이라고 있고요. 인적 자본은 여러분들이 사회공단. 그리고 문화적 자본은 당연히 문화적인 어떤 요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를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하냐? 이 현대 자본주의는 다르게 말하면요, 정제된 자본주의. 이 말은 마음속에 꼭 두고 계십시오. 자본주의가 이제 도를 넘었어요. 양극화의 도를 넘었죠. 굉장히 불만이죠. 신문 여러 번 열받죠. 나 혼자 산다라고 봤더니 젊은 연예인들이
일주일에 몇 억씩 벌어가면서 혼자 그 넓은 집에서 애 하나 키우면서 자라는 모습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부럽다, 저렇게 살고 싶다가 아니고 대부분 서민들은 자괴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스스로 자본주의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시스템을 버리지 말자. 그리고 우리 정신 차리자 한 게 정제된 자본주의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를 정제된 자본주의라고 직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제된 자본주의 어떤 부분을 정제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많이 들으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ESG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제된 자본주의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간 뭐 생길 때부터 서양에서 그 서구 문명 그리고 선진국에서부터 나온 얘기다 보니까 이걸 중국 견제로 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나라는 이제 나무 좀 떼려고 그랬더니 나무 못 떼게 해요. 그죠? 이제 산업개발하려고 나무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마존의 나무를 이거 뭐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이제 차 개발해가지고 수출하려고 했더니 매연 규제에 걸려서 유럽에 수출 못합니다. 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소소한 문제는 있지만 방향으로는 ESG라는 거를 기업들이 프라핏이라는 투자 이익 외에 또 하나의 가치를 핵심 가치로 둔다는 건 굉장한 정제된 자본주의의 몸짓입니다. 효수성은 솔직히 조금 약간 있지만 그래도 안고 가셔야 돼요. 저는 안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텀블러를 쓰고 뭐 종이를 이걸 떠나서요. ESG나 소셜 임팩트라는 요소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에 맴도는 이유는 바로 정제된 자본주의 내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현대 자본주의를 보기 전에 의문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제는 아신 분 아실 겁니다. 근데 뭐 한 번 더 짚으면요. 자, 우선은 이게 뭐죠? 이게 뭐라고 써있습니까? $10 in gold coin. 암호화폐 아니고요. 1달러 지폐에 10달러면 코인 금화 한 양하고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초기 미국 달러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있나요? 혹시 1달러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은 근본이 되는 1933년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이미 $1, 와 강력하죠? 갑자기 골드코인이 없어졌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곧 골드야. 미국 중앙은행이 곧 골드란 뜻입니다. 바꿀 게 없고 내가 곧 신입니다. 금융의 신. 그러니 까매지 말고 내 돈 써.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은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왜? 미국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달러만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세계 금융 경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지? 이거를 가다피든 뭐 유명하신 이제 이미 비명 행사하신 분들이 거부했다가 특히 석유와 관련된 분들이 이 달러 결제 거부했다가 박살이 나죠. 베네수엘라, 이라크 그 이유는 뭐 저한테 직접 안 들으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제 금융 제국을 선포한 게 1933년입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달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6,000조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요번 코로나 때도. 금융자본주의 두 번째 의문입니다. 금융자본주의 제대로 되는 거야?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가 100조예요. 100조를 우리 작년에 이제 풀었다고 했잖아요. 100조를 발행하면 시장의 예금 통화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우리나라 보통 5%에서 7%의 지급준비율. 그러니까 은행이 100조를 받으면 보통 한 7조나 5조나 7조만 놔두고 나머지는 대출로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급준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93조는 돌겠네요. 맞나요? 아까 제가 왜 금융이 어렵다 그랬냐면 그건 누구 관점으로? 은행의 잔고 관점이었잖아요. 저 시장의 관점은 뭐죠? 만약에 은행에 100조가 들어서 내가 이걸 지급준비로 놔두면 그럼 몇 조까지 풀 수 있을까요? 2,000 정도. 2,000도 풀 수 있잖아요. 왜? 한국은행에는 100조를 지급준비로 놔둘 테니 5%라고 치면
2,000조를 우리는 대출로. 왜 2,000조 대출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현금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네, 은행에서 숫자로 돌잖아요. 은행에서는 2,000조를 숫자로만 대출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이자 꼬박꼬박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2,000조를 작년에 100조를 풀었는데 우리가 2,000조가 늘어나지 않냐? 여러분들이 갚을 능력이 아니에요. 2,000조의 5% 이자는 얼마입니까? 100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00조 풀고 100조를 가계부채에서 더 안을 자신 있으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꿔줄 뿐이야. 이건 EBS가 말한 자본주의라는 책에 극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배입니다. 5%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은행이 왜 안 망하는지 알죠? 물론 일본 은행은 망했습니다. 아까 망한 이유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매년 당기순이익이 20조씩, 보험사 합치면 40조. 자,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 가서 뭐 쌍용건설이나 지금 해외 가서 돈 벌어오나요? 물론 어느 정도 합니다. 조금 투자하게 ETF 투자하고 하지만 대부분 국내 누구로부터 이자 수익을 받고 노조 월급 먹죠. 금융기관. 그죠? 그리고 돈 다 주고 CSR 좋은 일 엄청 많이 합니다. 뭐 스타트업도 투자도 하고 그리고 남은 돈이 당기순이익이 20조래요. 그럼 세금 10조 냈을 거고 한 7조 냈을 거고 그래도 당기순이익이 20조라니까요.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들 주머니 나오는 수수료 700원 상황이죠. 그리고 대출이자 부모님들의 대출이자 부동산 투자이자 아닌가요? 이거 알면은 자본주의가 좀 싫어져서 말씀을 잘 안 드리긴 해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좀 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통화가 10조면 지급주의율 5% 있을 때 예금 통화 200조까지 가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돈이 막 풀리고 나니까 뭐가 올랐습니까? 최고로 많이 오른 게 뭐죠? 부동산과 주식이죠. 똑같네요. 아까 그 영상이 일본 영상이었나요? 한국 영상이었나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자, 오늘 1,000만 원 벌었습니다. 하루에. 밥을 1,000만 원어치 먹으실 수 없잖아요. 그 돈을 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자본 투자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 지금 시계가 어떻게 돼요?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50분. 그러면 의문 3까지는 잠깐 쉬셨다가 정확히 맞춰야 돼요. 쉬셨다가 정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시죠? 이제 한 4, 5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달려보시죠. 이 강의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예요.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 반은 좋을 텐데. 아마 개국 콘서트에 개그맨들이 와도 좋거든요. 요즘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근데 가끔 그냥 이 무거운 주제를 계속 오니까 저도 좀 부담이지만, 제가 강의 평가하면 되게 점수를 잘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일 자신 없어요. 워낙 다양하신 분들, 학생들이라면 뭐 요즘 말하는 뭐 비소도 하고 막 제가 비디오도 틀어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 강의 내용은요, 대학원 한 학기 가지고도 모자랄 내용을 지금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비디오로 남으니까 혹시 헷갈리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전번 기수의 강의하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이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저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합니다. 강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는 이제 먹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비교하시면서 하시고, 제 이름 치시면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유도 사회라고 최근에 이제 뭐 정당에서 발표했던, 뭐 정당인은 아닙니다. 저는 정치 못하고 관심 없지만 그분들한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강의 내용이 1시간 반짜리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매칭이 되실 겁니다. 저는 유튜브 클릭수가 높다고 돈이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좀 더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지금도 빠른데. 자,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려면 예측하셔야 돼요. 왜? 요번에 또 13조 또 풀었잖아요. 그렇죠? 25만 원씩 다 받으셨습니까? 저는 몇만 원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뭐 먹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대전 사람이 아니에요. 자, 코스피가 3,000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스피 3,000 찍어본 적이 없어요. 경제 성장률이 7%, 8%, 10 몇 프로일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2%, 3%인데 왜 오를까요? 이제 아시겠죠? 왜 주가가 오르는지. 아까 비디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밥 먹는 건 한계가 있어. 5천만 명이 하루에 1,000끼 먹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돈으로 뭐 해야죠? 자본 투자. 가계대출 언제부터 올랐죠? 2018년부터 쭉쭉쭉 하더니 갑자기 확 뛰죠. 2020년 4분기 때 가계대출이 이제 100조가 넘었습니다. 가계대출 100조면 아까 무슨 뜻이죠? 우리 작년에 100조 풀었잖아요. 그랬더니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었다고요? 이 연관성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풀면 25만 원은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대출의 유혹이 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해드린다라는 문자를 무지하게 때립니다. 왜냐면 이제 돈을 풀어서 대출 이자를 땡겨야 돼요. 은행은요, 중저신용자를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19%, 20%까지 받아먹을 수 있어요. 고신용자는 3%뿐이 못 받잖아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안전성만 있다면 대출을 하겠죠. 그래서 대출을 막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정부에서 금리를 확 올려버렸죠. 안 되겠다 이거. 또 일본하고 똑같이 보네. 공장은 지금 공장 지을 분위기는 아니지만 공장을 짓고 창업을 하고 활성화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과 주식에만 투자를 안 되겠다 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연말에 한 번 더 올린대요. 그렇죠? 미국은 테이퍼링 한다고 경고라도 하는데 우리는 경고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천재가 이코노크러시라고 해서 신입니다. 그분이 올리면 올리는 거예요. 물론 뭐 금융통화위원회도 있고 대통령은 제가 받겠지만 가계대출 5% 증가의 변화 추이를 보면 충격적. 우리가 돈이 풀리는 것만큼 우리 대출이 늘어나고 우리 가계에서 이자가 얼마? 5조가 추가로 부담되는 거예요. 매년. 이 5조를 n분의 1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가계 한 1,200, 1,500만 가구 어마어마한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이 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쪼그라들어요. 이게 금융입니다. 이거 예측을 안 하고 지금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고민하신 분들은 바보 같은 외낭다리를 건너는 거고요. 이제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 돈이 회수될 텐데 부동산이 떨어질까?
과연 3,000%를 계속 유지할까?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카오가 최근에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중저신용자라면 첫 달 이자. 카카오가 너무 착한 은행이라 중저신용자들,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한테 돈 꺼주려고 하나요? 지금 은행에는 돈이 남아도니다. 물론 정부에서 못하게 해서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은 농협이 우선 막았고요. 시중은행이 막고 있지만 그분들 그 돈 남으면 자기네가 이자 물어야 되잖아요. 돈꿀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요청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이 대출은행이잖아요. 투자은행이 아닙니다. 외국 네 번째, 2018년 국내 은행의 보험사 순이익이 얼마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순이익이 40조입니다. 40조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까 100조 늘었다고 저기 난리였잖아요. 그죠? 금융부채 100조가 늘었다고 은행 대출 막고요. 금리 인상시키고 이러는 판에 은행이 1년에 은행과 보험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순이익이 40조예요. 이게 누구 돈이라고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공단들이. 이제 정제된 자본주의, 이런 자본주의 내에서는 영원히 양극화는, 그리고 금융기관만 먹고 살겠죠.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300원, 500원 아주 우습게 수수료 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정제된 자본주의를 시대적 전환으로 한번 보면 정보 공유의 시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고요. 어떻게 됐든 2000년 전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 종이를 만듭니다. 종이를 만들고 여태껏 부전으로 왔던 모든 정보가 책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게 AD 아마 50년에서 150년 사이에 체류인이라는 분이 종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종이를 만든 이후로 정보 권력이 생깁니다.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책을 소유한 사람만이 지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트. 그죠? 이거에 유일하게 500년 전에 반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10월 9일 날 다가오는 국민들. 장제한 세종대왕. 대중들한테 감히 글을 읽게 하다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그게 상소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정보 대칭 시대가 2000년을 하다가 갑자기 1990년대 말에 어마어마한 기술이 또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의 어마어마한 기술이 책이었고, 그러니까 종이였고, 두 번째가 우리 같이 이제 후민정음이었다면 세 번째 기술은 뭐였을까요? 바로 인터넷 네트워킹.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네트워킹 기술로 나오는 사회가 대중주도사입니다. 왜 대중주도사에 됐을까? 간단합니다. 이전까지 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책을 소유한 사람이 정보 권력자였는데 지금은요. 저 수업 듣다가 제가 무슨 틀린 말 얘기하면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손들죠. 교수님 이거 틀렸는데요. 왜? 네이버에 틀렸대요. 우리 목사님들 요즘 말 함부로 못 하시죠. 영상 다 찍히고 있고. 목사님 틀렸다는 거예요. 왜? 대중도 이제 검사보다 여러분들 그 네티즌 수사대가 수사관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일시적으로 흥분할 수 있지만 이제 가짜 뉴스에 속고 회복 탄력도죠. 대중들의 회복 탄력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아 이제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죠. 옛날에 무조건 듣고 흥분했는데 왜? 가뜩이나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장 높은 뭐예요? 지식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선은 학력 그리고 문맹률로 이런 분들이 이제 안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뭐죠? 청와대 국민청원, 뭐 촛불 집회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 속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주인공들이 되고 아테네 민주주의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2500년 전에 아테네 민주주의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플라톤이 얘기하죠. 대중들한테 권력을 줬더니 소크라테스 같은 우리 스승님을 죽여버린다. 그리고 주장한 게 철인정치. 엘리트가 정치를 해야지 나라가 산다. 대중이 정치하면 위험해. 그리고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민주주의 어디 있습니까? 동양에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 어디죠?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가장 민주적인 국가. 왜?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정보 공유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어마어마한 나라죠. 책 하나도 안 읽고 지금 뭐 서울문고 며칠 전에 부산했죠. 책 하나도 안 읽고 모바일로만 지하철 1시간을 가는데 모바일 못 부러질 정도로 보는 나라죠. 엄청나게 읽는 거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그걸 책하고 신문까지 읽었으면 더 좋았을 수 없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이제 민족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주도하는 사회가 대중주도 사회예요. 그래서 참여자본과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본 이 학생이 고대 3학년생이 등록금 200만 원이 없어서 휴학을 해야 돼. 야, 내가 10,000원씩. 이게 임팩트 흥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이제 프로토콜 경제라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라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자정노력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본교환 방식이 가격에서 가치로 변화되고 있다. 정말? 한번 볼까요? 자, 편의점에서 저 삼다수 사 먹으면 얼마입니까? 1,100원 정도 하죠. 그죠? 자, 홈플러스 가서 사면 얼마죠? 한 600원에서 4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왜 편의점에서 2배나 비싼 편의점에서 사서 드십니까? 자본주의 습성상 우리는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안 되죠. 왜? 가격으로 여태껏 살았잖아요. 그렇게 돈 많으세요? 여러분들? 2배씩 비싼 물을 먹을 정도로? 근데 왜 사 먹을까요? 이제 벌써 우리는 가치 교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옛날에 가격 교환을 했는데 이제 가치 교환하기 시작했어. 350원짜리 판매가 350원짜리 물을 알면서도 저는 324시간 우리 집 앞에 파는 그리고 하나씩 사 먹을 수 있는 물을 사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950원 주고. 여러분들 똑똑한 자본주의 시민입니다. 맞죠? 이게 바보 시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무제표상으로는 바보 시민이죠. 3배나 비싸게 주고는 바가지 썼대. 이걸 바가지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이제 가치교환 시대가 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뭐 저는 정확히 오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보이어 그러니까 나그네가 여행할 때 너무 심심하니까 병아리 한 마리를 이제 안고 친구로 삼아서 가다가 하룻밤 여관에서 자려고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병아리를 보더니 제가 너무 계란을 먹고 싶은데 이 닭을 이 병아리 한 마리 주면 우리가 이번에 고양이를 되게 많이 낳는데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드리겠다 라고 교환을 했다고 그래요. 기억나시죠? 대충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날 갔더니 요번에는 동네가 쥐가 많아. 쌀을 막 농사 짓는 동네인데 쥐가 많아가지고 고양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쥐를 고양이를 찾았겠죠. 저 고양이를 주면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많은 개 중에 한 마리 괜찮은 진돗개 한 마리를 줄 테니 이거랑 교환합시다. 뭐 보유 입장에서는 뭐 개나 고양이나 그죠? 그래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갔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죠? 이제 소라고 되는데 말하고 이제 교환이 되는데 거기에 소도둑놈이 많았던 거죠. 밤새 소도둑놈이 많은데 밤새 지켜줄 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 동네에. 그래서 내 진돗개를 주면 내가 송아지 한 마리 줄게요. 이게 불가능한 거래입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죠? 병아리가 서로 변했죠. 그죠? 이게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엑셀러레이팅을 해야 되는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우화예요. 필요성이 있으면 350원짜리 물도 950원에 사 먹더라. 도둑놈입니까? 950원을 파는 거? 그 가치만 있으면 돼요. 나는 대신에 개고생하자. 그렇죠? 24시간 해야 되죠. 편의점에서. 그래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알바도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안 나오면 내가 몸빵하고 그러니까 950원 팔아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 없으시잖아요. 편의점에서 950원짜리 물 사 먹으면서 도둑놈도 이러고 드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병아리가 서로 바뀌었다고 해서 도둑놈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프로토콜 경제입니다. 앞으로의 가치교환 경제라고 하고요. 이게 정제된 자본주의에서는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래입니다. 네, 숫자로 보면.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ESG에 재무제표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협동조합. 자, 이 배농사를 줘요. 스마시안 협동조합은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서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옆에 보면 뭐 하고 있죠? 뭐 고구마라고 치면 우리 오늘 배 따니까요 할아버지 여기 와서 우리 배 하루만 일해주세요. 그럼 내일 고구마 캐니까 제가 고구마 가서 일해줄게요. 굉장히 뭐 합리적인 거래 같죠? 거래 아닙니다. 왜냐면 고구마가 배 따는 것보다 3배 힘들어요. 거리 떨어집니다. 수박 농사가 수박 되게 잘 되는데 왜 힘든지 아시죠? 무겁고 허리 나가니까. 그런데 왜 하루하루 교환했을까요? 내가 바보라? 아니죠. 그냥 우리 동네. 그리고 나서 고구마 한 상자 받아오고 배 한 상자 주고. 이게 우리 그냥 민족 성이었어요. 이게 미국 경영학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숫자였는데 이런 숫자적인 결합이 아니고 가치 교환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자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나눔 경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눔 경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재화 영역을 가지고 내가 뺏었다가 불쌍한 사람들 또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제가 사고 칠 것 같으면 우리한테 피해가 줄 수 있으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나눠준다. 이 논리는 아닙니다. 조마씨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너무 잘하시거든요. 자본시장의 자정 노력을 보시면 미래 자본시장이 소유경제시장에서 나눔경제를 거쳐서 참여경제를 발전하고 있다. 소유경제는 여태 우리가 살았다. 나눔경제는 2008년에 하버드의 모 교수님께서 나눔경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때 왜 2008년이 뭐하는 해죠? 블록체인도 나왔지만 2009년 1월 3일 나왔으니까 블록체인 나왔지만 2008년이 실제로 금융위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월가 보호학에서 나온 아주 이상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눔이라는 게 뭐죠? 쉐어드. 뭘 나눠야 돼? 내 재산을 나눈다.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 재산은 어디서 나는데? 내가 얘한테 뺏은 거잖아. 전리품 나눠주는 게 쉐어드 비즈니스 또는 쉐어드 이코노미. 나눔 경제를 우리가 번역을 또 잘못합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공유 경제 치면 영어로 쉐어링 이코노미 또는 쉐어드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공유 경제와 나눔 경제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눔 경제는 벌 때부터 내가 열심히 벌어놓고 나중에 뿌려준다. 한국적인 정서로는 어울리지 않고요. 그거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가치 경영, 상생 경영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해야지 아까 말한 P2P 대출 따뜻함이 불어나서 10,000원씩 모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지만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분명히 나가고 있고 현재 여러분들도 슬슬 따뜻한 경영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주제가 뭐라고요? 이게 정제된 자본주의, 앞으로의 자본주의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소유경제가 나눔경제로, 나눔경제가 이제 참여경제로, 크라우드 베이스드 이코노미 또는 누림이라고 합니다. 또는 영어로는 아마 리시프로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호혜라는 뜻입니다. 호혜. 서로 간의 혜택을 갖지 않는 경제는 이제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은 내가 다 벌어놓고 불쌍한 너 도와줄게라는 개념으로는 기업이 존경받지 못할 겁니다. 물론 지금 대기업이나 주주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은 좀 힘들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 힘들지만 스타트업은 기회가 있잖아요.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목 터지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받으려고 떠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과제가 뭐냐면 이런 기업들을 양산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뭐 젊은 모 대학교가 아주 강의하니까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그랬더니 경영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대. 이윤 추구라고. 그럼 요즘은 등장한 데 맞죠? 기업의 이제 사회적 가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 기업입니다.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엑셀러이팅하는 회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거 없이 이 기업들은 이제 오래 못 갑니다. 다음 네이버 이게 정부에서 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까는 거예요. 시장에서 너희 중개 플레이, 중개는 나눔 경제거든요. 이왕 정보 독점을 분산해서 가질 줄 알았더니 자기네들이 그 정보 독점을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죠? 우리나라에서요
쇼핑몰 사이트가 제대로 없는데 온라인 쇼핑몰 1위인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딜 것 같으세요? 28조 합니다. 매출로. 2위 쿠팡이요? 23조 정도 하고요. 지마켓이 21조 정도. 1위는 어디입니까? 네이버. 근데 네이버 쇼핑몰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이게 종교부들 일은 아니에요. 그죠? 중개 플랫폼이라는 순수성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모르게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SSG나 돈을 얼마나 뽑았습니까? 광고하려고, 그 사이트 홍보하려고. 그런데 네이버는, 저는 네이버에서 물건 샀는데 나중에 AS를 넣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사이트가 없으니까. 물론 요즘 이제 네이버 쇼핑 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막 구매했던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아마 다음 타겟은 이제 다음이 오늘 다음에 다음 타겟. 다음이 오늘 약간 이제 고개를 숙였고요. 네이버를 바라볼 때 제일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인가 1위가 돼 있어요. 이건 불공정성이 좀 있어 보여요. 나름 물론 네이버 스스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오래 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이요. 이제 대중주도 사회는요. 대중이 존경하지 않는 기업은 오래 못 갑니다. 쓰긴 써요. 더러워서 쓴다. 시사에서 쓰긴 하는데 불편하니까 써야죠. 쓰기는 그런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여기 떠날 마음의 준비는 돼 있다. 자본시장의 자정적 세 번째 특징은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는 프로토콜 경제 치면 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토콜이라는 용어 자체는 외교 용어예요. 그러다가 이제 IT에서 많이 쓰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외교 용어가 좀 더 쉽습니다. A라는 국가의 국가수장과 그러니까 정상과 B라는 국가의 정상이 서로 담화를 하고 이제 약속을 하죠. 자, 오늘 기자회견을 합시다. 당신이 왼쪽 서, 나 오른쪽. 그리고 내가 먼저 한국어로 한국 기자한테 2명한테 질문을 받고 당신이 영어 기자로 영어로 당신 자국에 있는 2명한테 받고 자유스럽게 3명한테 받자. 이게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 경제예요. 이전에는 뭐였죠? 내가 자본이 100조가 있으니까 요거 다른 쪽 그렇고 한 200조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대출로 꿔서 5조 땡겨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당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의 크라우드 펀딩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 그런 거를 프로토콜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뱅크 베이스 플랫폼 베이스에서 이제는 클라우드 베이스로 아마 넘어갈 거다. 시기가 좀 문제죠. 그걸 처음에 도전했던 게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철학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디센트럴라이즈,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이 금융기관, 욕심 많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P2P, 우리끼리 간의 거래를 하고 우리끼리 금융을 모아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됩니다. 이게 아나키즘하고는 좀 다릅니다. 국가를 무시하자는 개념이 아닌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지금 암호화폐처럼 깨지는 거예요. 국가가 존속해야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지금 암호화폐하고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대중주도의 개념의 시스템이 프로토콜 경제를 유지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계획경제라든가 국가통제, 기업주도, 이거 뭐 당연히 이 뱅크가 어원이 원래 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에 돈을 빌려줄 때는 살살살 거리다가 돈을 받을 때는 벤치에 딱 다리 꼬고 앉아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뱅크가 벤치에서 나온 벤치하고 이제 같은 의자라는 어원을 쓴다고 하는데 이만큼 은행은 굉장히 건방져 있습니다. 지금 모든 돈이 재난지원금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은행으로 들어갔죠. 여러분들은 손에 만져보지도 않았잖아요. 은행이 만약에 제가 농협은행인데 이번 재난지원금 뭐 10조면 10조를 내가 유치했다. 그러면 저는 대출량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아까 5%라고 했다면 200조 대출할 수 있다니까요. 은행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경품 주면서 우리 이 은행에 재난지원금 쓰세요라고
홍보하는지 알아요? 바로 이거. 은행은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벌거든요. 근데 이런 뱅크 베이스드에서 이제 플랫폼 베이스드로 넘어갔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플랫폼 베이스드의 최대의 약점은 소위 말해서 중개 플랫폼의 최대의 약점이 뭐였죠? 구독경제, 공동기업, 뭐 공동구매, 공유경제 다른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결국은 제로섬 베이스드라는 뭐 약간 큰 도둑놈 작은 도둑놈 요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택시비가 15,000원인데 수수료가 5,000원이래.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물론 다시 됐습니다만은 중개 플랫폼들이 욕심내기 시작하니까 더 얄미워. 왜? 옛날에 공유경제라 그래가지고 같이 좋은 일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유경제가 아니고 나눔경제네. 지네 돈 많이 벌면 공짜로 많이 쓰겠다는. 그리고 네이버는 벌써 쇼핑몰에 1등하고 있고 이거 뭐죠? 그래서 플랫폼 베이스드의 경제를 여러분들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앞으로는 클라우드 베이스드, 직거래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가상자산, 구상무역, P2P 형식의 물론 구상무역 역대로 불가능했죠. 그런데 당근마켓이 투자를 엄청 받고 대히트를 칩니다. 왜 당근마켓이 왜 히트를 쳤을까요? 그 전에 당근마켓 같은 게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왜 지금이냐면 바로 타이밍. 이 타이밍. 대중주도 사회가 돌아오면서 가장 필요했던 건 구상무역이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네. 뱅크가 없잖아요. 중간에 은행이 없잖아요. 직거래예요, 직거래. 물론 그러다 보니까 살인자를 만날 수 있고요, 도둑놈을 만날 수 있고, 사기당할 수 있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막아야죠. 안전거래할 수 있고. 그거는 IT 기술이 되는 겁니다. IT 기술이 없으면 직거래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위험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시대가 왔죠. 이제 어디에다 투자해 주셔야 될지, 어떤 회사를 엑셀레이팅 해야 될지 이제 보이셔야 돼요. 그죠? 이쪽 사업은 왜 5년 전부터 대학생이 갖고 온 플랫폼 비즈니스에 투자 안 하는지 아세요? 이게 끝났거든요. 정보를 독점해서 여러 누가 갖고 있던 걸 뺐었든지 아니면 여러 분포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내가 새로운 소비자들한테 나눠주는 중개 플랫폼은 이제 웬만하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요, 뭐 배달민족 하고 있잖아요. 이제 웬만한 건 다 되니까 이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요즘 젊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앞으로 창업기업들은 이쪽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맞지 않을까. 물론 이게 50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2000년 대중주도 사회가 굉장한 저항이 있고요. 대중주도 사회라고 하면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대중 참여 경제론이라는 책을 쓴 김대중 대통령이 첫 머릿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이걸 쓰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이다. 대중이 뭐 하자고 하면 자꾸 사회주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 사회주의자라 아까 10,000원씩 낸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6.25 때 아픔이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창으로 하고 선동정치하고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대중교 사회는 사회주의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자본시장의 자본노력 특징 4번째 가담자가 자본의 탄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앞으로 이게 뭐지? 하는 요소 중에 하나. 자, 이 가담자산을 설명하기 전에 약간 퀴즈 아닌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안 하겠지만 이거 한번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한 농부가 소을 거두면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농사짓는 우리 가족에게 소 17마리가 17마리예요. 큰아들은 반을 주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주고 막내 아들은 9분의 1을 주고 잘 키우도록 해라. 근데 전제가 있어요. 농업을 하다 보니까 소를 죽이지 마라. 그러면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그리고 돌아가셨네.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 장례기에 치르고 유산으로 딱 남긴 17마리를 딱 나누다 보니까 이거 숫자로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 소를 갈라서 가져가요. 다시 볼까요? 17마리의 반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안 맞아요. 3분의 1도 안 맞고요. 9분의 1도 안 맞아요.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아버지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교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 찾아가냐면 굉장히 이 세 아들은 서로 멱살 잡고 싸웠겠죠.
원래는. 그리고 형이 양보해, 동생이 양보해, 넌 형이 장가한 사람한테 양보해, 나는 어리니까 양보해, 뭐 이걸 싸웠을 텐데 이 세 명의 아들들이 현명하다는 건 누구를 찾아가냐? 프로토콜을 시스템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프로토콜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지혜롭고 어진 사람이었어요. 지혜롭고 어진 AI가 판결을 내려줍니다. 자신의 소환말을 못해서 내가 소환말이 있으니까 이거 가져와. 그럼 18마리가 되죠. 아까 몇 대 몇이었죠? 2대1?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18마리의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9마리. 18마리의 3분의 1이죠? 6마리. 그리고 18마리의 2분의 1은 9마리. 그러니까 소 2마리. 동의하세요? 나쁘진 않죠. 왜냐면 원래는 안 밀려는 것보다 더 받았어요. 다. 당연히 한 21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유언대로 9마리, 6마리, 2마리 해가지고 18마리를 일단 나눠줬더니 재밌는 게 있네요. 총 합치면 몇 마리야? 17마리. 그죠? 아까 첫째 얼마 받았죠? 9마리 받았고, 둘째 6마리 받았고, 셋째 2마리 받았잖아요. 그래 17마리야. 그럼 한 마리 남잖아. 이것도 무슨 장난이죠? 이 한 마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반납해야죠. 아까 AI 그 지혜로운 분이 뭔 죄라고 서 한 마리 주겠어요. 그죠? 이 한 마리가 원래 주인이 내가 가져가겠네? 라고 하고 이게 끝납니다. 이 교훈이 뭐냐면요. 이게 가상자산이에요. 이해가세요?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말고요. 이게 가상자산이라고. 가상의 어떤 자본을 넣었다가 빼니까 온 국민이 평안해졌어. 서로 불만이 없잖아. 근데 그 자본을 넣지 않고 아까 말한 파이나닝을 하려고 하면 살인사건 납니다. 형제끼리 의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의 불만이 다 너희 큰아버지가 시작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자, 인자회계법에 세 아들은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이게 가상자산이고요.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박정희 정부 때요.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나라에 돈을 넣고 기업은 석유값이 올랐으니까 뭘 만들어야 되는데 석유가 올라가니까 원가도 막 올라가고 그리고 돈도 없고 그리고 결제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기업보험을 허락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오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100억을 결제하는 날이야. 그런데 제가 어음을 발행하면 12개월짜리 어음 발행하면 저는 이 100억을 언제 갚으면 되죠? 1년 후에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나는 이 100억을 뭐 할까요? 부동산 투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했냐면 생산시설과 원재료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극복해요. 이게 뭐라고요? 가상자산. 물론 문제가 있죠. CP를 너무 많이 발행하고 기업들이 막 하다가 대우그룹처럼 막 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적정한 가상자산은요. 이 기업 경영의 삶에 굉장한 도움만 줍니다. 왜? 우리가 자본이 한계가 있는데 외부의 자본이 아까 말한 신용자본이 됐든 노동자본이 뭐 자기자본이 됐든 아니면 또 어떤 참여자본이 됐든 들어가 줘야지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만 있는 거에서만 나눠먹으려고 그러니까 배고프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런 정부의 정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게 김대중 정부 때 나왔던 신용카드 정책입니다. 이때 IMF가 왔어요. 그죠? 갑자기 소비가 확 유출됐어. 아니 뭘 잠깐 사주고 먹어주고 팔아줘야지 기업이 사는데 여러분들이 돈 없다고 물건을 사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주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바로 신용카드였어요. 자, 12개월 할부 구찌 핸드백 사세요. 지금 돈 없어요? 괜찮아. 24개월 할부 무이자. 그러면 월급은 타고 잘리진 않았으니까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만 내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소비를 하죠. 그래서 IMF가 물론 금모으기 때문도 있습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전체 경제 흐름으로 보면 국민의 정신력도 있었지만 바로 신용카드 정책은 굉장히 큰
놓치죠. 이 신용카드의 할부 정책이 바로 가상자산.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현 정부는 어떤 가상자산 정책을 써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요. 그죠? 부동산은 갑자기 꼬꾸라지잖아요. 그럼 오늘 전세로 10억을 계약했는데 한 1년 후에 보니까 집값이 6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깡통 전세. 지금 깡통 전세가 1년에 한 5천억 나오거든요. 4,500억 정도 나오는데 이제 5조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부동산 떨어지면요 지금 다 박살납니다. 그럼 그렇다고 부동산을 계속 올리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정부 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거고요. 이제 아까 그 영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거기랑 좀 다른 건 있습니다. 일본하고 상황이 다른 건 있지만 경제적으로 이 가상자산이 투입되지 않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거의 비슷해요. 그 해결책을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해결을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됐던 거고 우리 정부가 지혜롭다면 이제 여기에 정부가 생각하는 제3의 가상자산을 투입을 하셔야 돼요. 팬데믹 2년간 여러분들 그냥 쉰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지만 경제는 스톱됩니다. 이제 뭘로? 가상자산을 통해서 소비진작, 생산진작, 그리고 또 다른 그 무엇의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자본노력, 가치가 나옵니다. 자기자본과 신용자본과 투자자본이었는데 이제 하나 더 생겼죠. 똑같은 돈인데요. 이상해. 가상자산 또는 여러분들의 만원이 어마어마한 가상자산이 됩니다. 자, 1,000만 명이 만원씩 모으면 얼마입니까? 1,000만. 10억, 100억, 1,000. 조? 한 5조 되나요? 그죠? 맞잖아요. 자, 온 국민이 열심히 살아서 우리 좋은 일 합시다. 자, 600만 원만 다 내세요. 그러면 320조. 320조 가지고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우리가 왜 정부 눈치 봅니까? 우리끼리 해도 되죠. 이게 참여자본입니다. 이게 가상자산 중에 하나예요. 가상자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춰서 여러분들의 소액들이 모여서 거대한 자본, 힘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가상자산. 만약에 자동차를 사는데요. 1억짜리 자동차를 사는데 개인적으로 사면 1억 주고 다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돈을 모아서 7천만 원씩 다 내세요. 내가 10만 명한테. 그러면 2년치거든요. 2년치 생산량인데 2년치 생산량 가지고 제가 자동차 회사 가서 쇼보면 얼마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비만 빠져도 3천만 원 깎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가상자산의 힘입니다. 가상자산이 원오브댐이에요. 새로운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암호화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것도 하나지만 이렇게 클라우드 베이스드 대중들이 주도하는 자본들이 모여서 거대한 힘을 쓰게 하는 것도 가상자산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원가를 낮추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엑셀레이터 회사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대중적으로 그리고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미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10,000원씩 낸 사람들이 팬덤. 판매, 마케팅,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해서 7천만 원 내신 분들이 팬덤이에요. 이왕 다 예약돼 있는데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홍보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이게 참여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학계에서 정설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고 주장하는 거지만 이걸 왜 학교에서 못 내놓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정보공학과 금융공학과 사회공학이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왜 평생 금융하신 분들은 사회공학 이해를 못해요. 소셜 임팩트. 이거 아까 말한 350원이 최고지. 왜 950원짜리 먹고 바보들. 이게 경제학자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싸그리 없어졌어요. 지금. 심지어 피켄티 교수가 경제학책을 냈는데 숫자가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노벨 경제학상의 숫자 없어진 지 거의 한 7년, 8년 됐습니다. 넛지 뭐 이런 게 지금 상타고 있어요. 소셜 임팩트 이런 거. 계약 이런 거. 굉장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왜? 기존의 이제 지식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중도 사회는요. 기존의 엘리트 중심이 아니고 다중 엘리트. 여러분들이 이제 엘리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중 엘리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회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자기자본과 신용자본, 투자자본에서 아까 이제 보세요. 자기자본과 신용자본과 투자자본이 재화 용역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참여자본이 들어가면서 소셜 가치, ESG 여기에 포함해요. 소셜 가치를 하다 보니까 이익에 돈과 명예와 자기만족의 가치도가 있어요. 아까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는데요. 이익 보고 하신 거예요? 아까 고대 상업년생 도와준 게? 그런데 나중에 도와줬다 참패주면서 평생 내 병원비를 무료로 해주겠대. 그 친구가 의사가 돼서. 이건 명예와 돈과 자기만족의 가치더라고요. 이거 이제 기업 플랫폼 설계하시면 플랫폼이라는데 이거 설계하시면 이제 진정한 구글, 네이버 다음을 이길 수 있는 플랫폼이다. 저도 그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정제된 자본주의. 제 문제는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 다행히 없어서 이렇게 뭐 얘기 안 해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로 달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엑셀러레이터로서 또는 정제된 자본주의 사는 시민들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숙제를 갖고 계시는데 첫 번째 소셜 임팩트 회생영역 시장 기준입니다. 회생영역이 뭐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장애인 문제라든가 소수자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 국방 문제는 어디 영역이죠? 제가 비행기 만들고 싶어도 미사일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네, 이거는 퍼블릭 섹터라고 해요. 이거는 공공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결해야 될 현대 복지 국가가 해결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안 건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랑 사업하시는 게 용역사업을 하시다 보면 20년 용역사업 다 끝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부랑 사업하지 말라고 제가 농담으로 막 그러는데 왜냐면 이거는 공공영역이에요. 수익도 많이 없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영역의 비즈니스들은 공익성과 공평성을 주변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은 떨어져도 돼요. 자, 전국 대학이 430개 대학이 있습니다. 각 대학들 중에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안 나옵니까? 대학에 노벨상 나오게 지금 몇 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상위 5개 대학만 투자하시면 되죠. 나머지 대학 다 망해주세요. 이게 정부의 돈은요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효율적으로 쓰면 안 돼요. 오히려 효율로 뜨지면 프라이빗 섹터로 들어가야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놈이 도둑놈이 많이만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좀 말이 많죠. 뭐 인하대 뭐 떨어지고 저도 인하대 출신이긴 한데 인하대 떨어지고 뭐 해가지고 많지만 그렇게 나눠서 갖는 역할을 공익성과 공평성 부분이 퍼블릭 섹터.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프라이빗 섹터는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금융이 우선 쥐고 있고 수익성과 효율성 대기업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서 포기해야 되나요? 우리 스타트업들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프라이빗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다음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요?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비어있는 데겠네요. 여기를 그레이 섹터, 회생영역이라고 해요. 여태껏 돈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공공성이 좀 애매한, 공공성이라고 하기에 정부가 터치하기엔 좀 애매한데 프라이빗 섹터가 들어가기에는 돈이 안 되는 영역이 있었어요. 이거를 그레이 섹터, 회생영역이라고 합니다. 회생영역은요 형평성과 호혜성. 자, 아까 대학교 3학년, 고대 대학교 3학년 학생의 등록금 10,000원씩을 200명이 여기 있는 분들이 10,000원씩 내줬어요. 어느 영역입니까? 돈 벌려고 하셨어요? 아니죠. 그렇다고 돈 없는 애들 다 등록금 대줄 거예요? 정부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해주면 좋지만. 그러면 그 학생이 요구했던 P2P 시장의 영역은 바로 이 회생영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 회생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려는 회사들, 같이 가려는 업체들 또는 창업하려는 기업들의 주 타겟은 여기가 적합하다. 이왕 여기 대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요선을 잘 줄타기를 하시면 어마어마한 기업이 탄생합니다.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미래 자본과 우리의 과제입니다. 임팩트 금융 모델 개발하는 거.
아까 뭐 말씀드렸죠. 다급하지 않지만 언젠가 해결해야 되는 게 희생 영역이에요. 그죠? 다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급하면 정부가 해줬겠죠. 돈이 되면 기업이 했을 거고. 그래서 메타 경제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메타 지금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굉장히 또 와전돼서 자꾸만 아바타로 넘어가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 10년 전에 게임 회사 저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거 불편해서 안 씁니다. 물론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제표 투가지고 약간 뭐 놀 수는 있어도 다 그 고학년 애들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실제 메타 경제라는 게 뭐죠? 아까 가상자산의 영역이에요. 그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많아졌어요. 대중지도 사회는요 너무 배고파. 자 옛날에는 그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버킷리스트가 영화에 보면 10개 정도 나오죠. 지금 선생님 버킷리스트 몇 개 정도 됩니까? 우선 먹고 싶은 음식 죽기 전에 100개 될걸요. 여행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댄스든 어떤 취미든 우리가요 1000개가 넘어요. 근데 다 못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폴댄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대에. 그러면 그거를 대신해주거나 위로받는 것이 어디죠? 그게 메타버스라니까요. 제발 메타버스를 제3의 공간 해가지고 IT 애들이 가지고 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보공학과, 금융공학과, 사회공학이 결합된 시대가 오는 거지. 정보공학에 매립되면 또 아바타로 끝나는 겁니다. AI, VR 지금 다 박사 났잖아요. 기업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기업들 거기에 투자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기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정보공학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표현할 거냐를 얘기하는데 메타버스는 지금 가치 얘기를 못해요. 그냥 신기한 것만 얘기해요. 아까 말한 버킷리스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못하는 그걸 실현하지 못하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뭘 줘야 된다고요? 위로를 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 학습은 메타버스 여행, 메타버스 플랫폼이 뭘 해야 될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메타 캐피탈도 대중주도의 새로운 금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리니지 해보신 분 알겠지만 리니지가 약간 그 맛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는 아이템 장사하느라고 이거 바지 먹고 있지만 초기에는 아이템을 팔아서 현금화 시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리니지의 아이템이 메타버스의 우리의 가상자산이었어요. 뭐 아주 완벽한 형태는 아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암호화폐는 실제로 실패했습니다. 1차 암호화폐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가상자산 암호화폐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가능성이 쭉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이제 미술에 투자하는 뭐 코인이라든가 그렇죠? NFT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임팩트 이거 누구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젊게 사시는 겁니다. 뭐 아이즈원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팀이었어요. 그래서 해체됐어요. 프로젝트 팀이라는 건 소속사가 다른데 그냥 경제대회 또는 오디션에서 모아가지고 팀을 해서 몇 년 하다가 해체됐어요. 그랬더니 아이즈원 팬들이 난리가 나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내가 돈 내줄 테니까 음악 만들어줘. 얼마 받았습니까? 이게 얼마였죠? 보이세요? 32억 거쳤습니다. 최근. 이게 뭐라고요? 가상자산이에요. 뭐 내가 낸 10만 원으로 음악 못 만들어요. 아이즈원을 유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내는 10만 원이 몇십만 명이 모이니까 30억이 모였죠.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즈원의 각각의 소속사 사장들이 머리가 아픈 거죠. 우와, 뭐야 이거? 유지만 팬덤만 유지된다면 우리가 돈 없이도 왜 이 30억이 중요한지 아세요? 나오자마자 이 친구들은 무조건 살 거잖아요. 광고하는 음악성이 좋든 나쁘든 이게 팬덤이고 BTS는요 그냥 나오면 팔리잖아요. 그게 팬덤이에요. 메타버스와 팬덤은 같은 얘기입니다. 팬덤을 유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십시오. 이게 임팩트 금융의 뭐 아파트나 택배 진입금지 뭐 이건 다 아셨는데 재미있는 모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카트를 샀어요.
대당 1,000만 원짜리 전기차 카트를 딱 갖다 놓고 택배 차는 애들 때문에 위험하니까 못 들어오고 대신에 전기 카트를 활용하세요 하고 내줬어요. 300만 원 정도 유지비를 모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각 세대당 얼마요? 300만. 이게 아까 뭐라고요? 임팩트 참여금. 나 300원으로 택배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아파트. 이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모델만 가지고 이 카트를 팔았다면 이 카트 파는 업체는 대박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아파트가 몇 개냐. 이제 제가 비즈니스 모델이 뭐라는지 아시겠죠? 내가 전기차를 만드는데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기술 창업이에요. 내가 전기차를 가지고 아까 뭐라고요? 금융. 아까 기억나시죠? 저 농업산업혁명, 공업산업혁명에 금융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파트너, 이 금융과 같이 결합된 내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모델을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했으면 이 아파트에 카트 팔리는 거잖아요. 광고 안 하고. 여러분들이 왜 숙제라고 그러는지 이해하시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비즈니스 모델 그렇게 많이 만들었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알까기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방향성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자본과 우리의 과제 마지막 같아요. 적정기술을 발굴인데요. 적정기술이라는 건 이제부터 최고의 기술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다.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고요. 의료나 뭐 원자력이라든가 양자물리학이나 양자통신 이런 부분들은 가셔야죠. 반도체는. 그러나 대부분 기술들은 이제는 i5하고 i7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꼭 CPU가 i7이 아니어도 i5여도 i7을 높일 수 있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래픽 카드 등 다른 또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걸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아이언 PC입니다. 10분 동안요 라면 끓일 때 넣으시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필요한 철분의 75%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캄보디아의 청소년들의 칼슘 섭취량 문제를 해결한 캐나다의 젊은 연구원이 만든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필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잘 사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당시 조선시대 때 가마솥에 누룽지를 많이 드셨죠. 가마솥 긁으면 뭐 나오죠? 철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고기를 많이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분 부족 사태가 없었는데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이제 뭐 바나나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특히 뱀 잡아먹지 않는 이상은 철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합니다. 이게 무슨 기술이라고요? 이게 최고의 기술입니까? 반도체 기술인가요? 원래는 최고의 기술이라면 철분제를 만드셨겠죠. 싸고 뭐 효과 있는, 한 번 먹으면 효과 있는,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그건 최고의 기술이고요. 적정 기술은 바로 3,000원짜리.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에 팔립니다. 좀 비싼데 3,000원에서 4,000원짜리 이거를 캄보디아에 판매하는 게 적정 기술. 이것도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이제 여기에 최고의 기술을 발굴하려는 팀도 계실 거고요. 엑셀러레이터들은 보통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보다는 적정 기술을 찾아내시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맞나요? 제가 이제 기술지주에서 나온 지 한 2년 됐기 때문에 저도 가물가물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술지주 협회 총괄본부장을 했어요. 전국.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지금 여기 공상국장님처럼 전국의 대학을 이제 다 돌아다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일 느꼈던 건 다들 최고의 기술만 찾더라. 물론 교수님들의 자존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대학이 현재 수준에 맞는 최선의 기술은 적정 기술을 발굴해서 임팩트 부인과 결합시키는 게 저는 더 쉽고 빠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교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모 대학교에 전임교수로 있다가 강의를 너무 많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 몇 시간씩 강의하는 게 한 3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대학원 강의는 너무 그리고 겸임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남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뵐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겸임교수로 있고요. 능경제발전연구원과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통일부, 행자부, 문화부 제 이름 치시면
여기저기서 끌려다니는데 다행히 임팩트 금융이나 대중주도 사회에 대한 프로토콜 경제에 대한 얘기군요. 인재 전 분야에 다 있으니까 저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고 있습니다. 좀 헷갈려 하시는 분 계세요. 너 전공이 뭐야?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인재 전 분야에 지금 제가 강의를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 부분들을 좀 곱씹으시면서 현대 자본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 움직여 왔고 이 자본을 이길 수 있는 뱅크 베이스 꼭 은행은 아닙니다만은 금융 어떤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소셜 자본주의, 사회적 자본주의 또는 임팩트 자본주의를 정제된 자본주의를 어떻게 만드실 건가를 고민하시면서 내일 시험 잘 보시고 엑셀러레이터가 되시면 그래서 저랑 또 대등하게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